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문경님. 아, 우리 오셨네요. 우리 김경아 시인님도 오셨고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문경님? 문경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본격적인 강의는 11시 시작하는데 10분 전에 오시면은 틀리기 쉬운 문법 먼저 배울 수 있으세요. 갖고 강의 시작 전 10분 전에는 틀리기 쉬운 문법을 할 거거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다른 분들 오실 때까지. 네. 오늘 네, 우리 조지영 씨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연휴 시작인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연휴 시작 때도 시 공부하시느라고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휴일에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공부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점점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시는데, 틀리기 쉬운 맞춤법 오늘 먼저 시작을 할게요. 오늘도 강의할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대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예. 오늘은 틀리기 쉬운 맞춤법 오늘은 어떤 거 할 거면요. 77 맞다, 77 맞다와 77 맞지 못하다. 물론 지금은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두 부분 많이 헛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우리 서현정 시인님도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77 맞다와 77 맞지 못하다. 어떤 게 맞을까요? 77 맞다 1번. 77 맞지 못하다가 맞다 2번. 한번,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1번, 2번. 어떤 게 맞을까요? 77 맞다 1번. 77 맞지 못하다 2번. 어떤 게 맞을까요? 잘 모르세요? 1번 77 맞다. 네, 우리 문경님 77 맞다 해주셨고요. 다른 분은 모르세요? 네.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미리 써놨어요. 미리 써놨는데 보시면 77 맞게 이게 뭐니? 라고 쓸 수가 있고요. 혹은 77 맞지 못하게 이게 뭐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셨어요. 어떤 게 맞는 표현법인지 오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77 맞게. 이 77 맞게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 77 맞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성질이나 일처리가 아주 반듯하고 야무지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긍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정답은 77 맞게 이게 뭐니? 이거는 틀린 말이죠. 틀린 표현이죠. 77 맞게는 좋은 표현이라 그랬죠. 야무지게 일처리가 반듯하게 일처리가 반듯하게 이게 뭐니? 말이 안 되죠? 이게 틀린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은 77 맞지 못하게 일처리가 반듯하지 못하게 일처리가 야무지지 못하게 이게 뭐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말하는 게 맞는데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두 표현 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 두 표현 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6주년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 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셨네요. 예, 잘 들어주시고요. 예, 먼저 10분 일찍 시작했고, 틀기 쉬운 맞춤법부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77 맞게, 77 맞지 못하게 어떤 게 맞느냐, 이 틀리기 쉬운 맞춤법을 얘기를 드리고 있었고요. 정답은 77 맞지 못하게가 맞고, 근데 사실상 이 두 표현 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 정확한 표현은 뭐냐? 정확한 표현은 77 하다가 맞아요. 77 하다. 77 맞다보다는 77 하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77 맞다는 77 하다의 속된 표현이에요. 속된 표현. 속된 표현이다. 속된 표현이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뭐냐? 77 하다.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바로 여기 있어요. 77 하지 못하게 이게 뭐니? 77 하지 못하게 이게 뭐니? 이렇게 쓰셔야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앞으로 글 쓰실 때, 물론 이 77 맞지 못하게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표준어는 아니다. 이거 속된 표현이다. 속된 표현이다. 정확한 표현은 77 하지 못하게 이게 뭐니? 이런 뜻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평소에 이 두 표현, 많이, 생각보다 많이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오늘은 이 두 표현을 알아봤어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제 얼굴 커졌네요. 네, 됐다. 오늘, 지금 11시 대기 한 4분 전인데, 오늘 먼저 강의를 먼저 시작할게요. 오늘 강의는 조금 내용이 좀 많아갖고, 일찍 시작할게요. 오시는 분들은 오시면서 들어봐 주시고요. 오늘 제가 예고해드렸듯이 오늘 주제는 시의 표현 기법이에요. 시의 표현 기법인데 시의 표현 기법은 매우 다양해요. 매우 다양하고 그래서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전부 얘기 못 드릴 수가 있어요. 얘기 못 드릴 수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우리 양영우님 맞으시죠? 양영우님. 우리 양영우님은 제일 최연소 저랑 인친인데 최연소 인친이세요. 2010년생 맞으시죠? 2010년생. 네,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셨나요?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우리 최연소 저랑 인친인 분이세요. 제가 오늘 강의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어차피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시라 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시 표현 기법은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더 심도 있게 배워요. 그리고 대입 수능 시험 볼 때 혹은 내신 시험 볼 때 내신 모의고사 볼 때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학에 있어서 이 표현 기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 혹은 길면 3부까지 짧으면 2부 다음 주까지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쓰시면서 필기도 갖고 와라 말씀드렸죠. 쓰시면서 기록하세요. 특히 우리 양여우님이시나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게 될 중고등학생분들은 꼭 필기하면서 들어주세요. 여기에 수능 시험 문제가 꼭 나옵니다. 수능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들어주시고요. 사실 우리 문학의 기초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참고를 많이 해요. 저희 아이들도 중학생이라서 우리 아이들 책도 교과서도 많이 참고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기초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교과서가 교육부에서 발행되는 교과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부터 문학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드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우리 중고등학생 분들 말고 시를 쓰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문학의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시의 표현기법 1부로 네, 안녕하세요. 우리 황계정 시인님도 오셨고요. 예. 오늘 1부로 비유와 상징을 예고해드렸듯이 할 거예요. 비유와 상징은요, 문학의 기초거든요. 기초고 핵심이에요. 이 비유와 상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시인님, 비유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비유법이 많아요. 지규법, 은유법, 아주 다양한데, 그거를 다 염두하고 시를 쓰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좀, 어느 정도 알다 싶으니까, 시 쓰는데 좀 더 곤란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제가 그 부분은 오늘 강의 맨 마지막에 제가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왜 시 쓰기가 갑자기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한번 강의를 들어봐 주시고, 우리 창작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고, 알면 알수록 창작이 어려워요? 이 부분. 그 수많은 비유법을 다 염두하고 시를 써야 돼요? 라는 궁금증.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비유와 상징, 시의 표현기법 중에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일부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시창작 강의 제 1회 때 사실 시의 정의와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유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5가지 대표적인 비유법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유와 상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비유에 있어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지난번보다 우리 더 많이 알게 됐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요. 사실 인간의 뇌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충격요법과 반복학습이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학교 혹은 학원 선생님분도 2분 계세요. 2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분,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중학생 분들도 오셔서 들으실 텐데, 한번 참고해주세요. 사람의 뇌는 기억하는 방법은 2가지가 크게 있다. 충격요법과 반복학습이 있다. 충격요법 뭐냐? 여러분들, 아주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가 겪었을 때, 그거는 오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상황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충격적인 그 순간은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게 충격요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들어가려면, 모의고사, 다른 과목은 제껴놓고, 국어, 수학, 탐구 영역만, 평균 점수가 몇 점이 되어야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지원할 수가 있는지 아세요? 합격하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수학, 국어, 모의고사, 탐구 이 3가지 영역이 평균 100점이 돼야지 서울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평균이 100점이 돼야지. 그 소리는 뭐냐면 만점은 맞아야 되는 소리예요. 만점. 이 3 영역에서 만점이 맞아야 되고, 전국의 학교에서 전교 2등도 아니에요. 전교 1등들을 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적어도 평균 100점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3 영역에서 만점이 돼야지 걔네들하고 전교 1등 하는 학생들하고 겨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도 며칠 전에 제가 특목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강사가 하는 얘기를 들은 얘기예요. 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강사의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90점도 아니고 만점을 맞아야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양영우님,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실 텐데, 대한민국 교육, 우리 양영우님은 공부 되게 잘하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수학을 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보니까, 제가 보니까 무슨 사이트지? 모의고사,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의고사 사이트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수학을 풀으셔갖고, 100점을 맞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양영은님. 대단하세요. 대단하신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이게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두 번째가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그 제1회 시창작 강의 때 까먹으셨던 비유법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까먹지 말아주시기 바라요. 말아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창작 하시는 분들 혹은 학생분들 문학에 있어서 우리 문학 영역에 있어서 교과서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꼭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서두가 길어졌는데 이 비유법은 무엇이냐? 비유법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서 얘기하는 게 비유법이에요. 좀 어렵죠?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원관념이라고 그래요. 원관념. 그리고 이 원관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빗대서 얘기하는 그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그래요. 보조관념. 즉 비유법이라는 건 뭐냐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방법이 비유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치 오늘 강의 갖고 EBS 강의 듣는 것 같죠? 어쩔 수가 없어요. 문학의 기본적인 기초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 비유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법칙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직유법이죠. 직유법. 다 아시죠? 직유법.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연결 부분에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이라는 연결어를 넣어갖고 표현하는 직접적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방법이 직유법이에요. 직유법.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야지 좀 이해가 쉬워요. 윤동주 시인의 봄이라는 시를 보면은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봄이 사람의 이 혈관 속에 시냇물처럼 흘러. 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여기서 윤동주 시인이 말을 하고자 하는 원관념, 원래 대상이 바로 뭐예요? 봄이죠. 봄이죠. 그 봄을 어디다 빗댔어요? 보조관념? 시냇물에다 빗었어요. 봄이 혈관 속에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봄과 시내 사이에 뭐뭐처럼이라는 연결어를 넣어서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로 직유법이죠. 그 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을 그 시내라는 보조관념을 씀으로써 시각화했어요. 시각화. 봄이라는 계절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화했어요. 시각화. 직유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또 같은 시에, 또 봄이라는 시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삼동에 찾아온 나는 봄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여기서 원관념이 뭐예요? 원관념? 삼동에 찾아온 나가 원관념이죠. 나를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 나가 어떻게 피어난다?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풀포기가 보조관념이에요. 나를 풀포기에다가 처럼이라는 연결을 써서 연결을 했어요. 직유법이죠. 직유법.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라는 사람을 아주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풀포기처럼 나라는 사람을 질긴 생명력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풀포기라는 보조관념을 이용해서요. 이게 직유법이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우리 박목월 시인 제가 1회 때 말씀드렸던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나그네를 표현하고자 한 거죠. 달을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니고 나그네를 표현한 건데 나그네가 어떻게 간다고요? 달처럼 가요. 달처럼. 구름에 달 가득. 달이 보조관념이에요. 보조관념. 여기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원관념인가? 달이 원관념인가? 나그네가 원관념인가? 그거 문제 많이 나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잘 찾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달이냐?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달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나그네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그거가 원관념을 찾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원관념을 먼저 찾고 원관념을 찾으면 보조관념을 찾기가 쉬워요. 나그네를 어디다 표현했다고요? 달에다 표현했어요. 그럼 달이 보조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원관념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다음 보조관념을 두 번째 찾으세요. 그러면 좀 쉬우실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방법이 은유법. 은유법은 문학에 있어 특히 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유법이에요. 은유법은 여러분 잘 아시죠? A는 B다. A는 B다. 그 소리, A는 B다. A는 B다. 그 소리 뭐냐면, 원가념은 보조가념이다. 원가념과 보조가념을 같은 동일한 개념에 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원가념과 보조가념을 동일하게 표현한 거예요. 동일한 규모로, 동일한, 중요성으로. 똑같다. 는, 이꼬로, A는 B다. 이게 은유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은유법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매번 나오는 게 바로 김동면 시인의 내 마음이라는 시죠.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요. 여기서 원가님이 뭐예요? 호수를 얘기하고자 한 건가요? 김동면 시인이? 아니면 내 마음을 얘기하고자 한 건가요? 내 마음은 호수요. 원가님 찾아볼까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 원가념은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원가념을 찾았어요. 그 보조가념은 뭐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로 빗대어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을 빗대어 말한 말. 이게 호수가 보조가념이에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이꼬로 호수요. A는 B요. A는 B예요. 이게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이해 가셨죠? 김광석 시인의 마을이라는 시를 보면은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는 B. 내 마음이 원가념이에요. 고요한 물결을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김동면 시인이. 김광석 시인이. 내 마음을 얘기하고자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디다 빗대서 얘기했다고요? 물결에 빗댔어요. 물결. 이 물결은 보조가념이죠. 이게 바로 A는 B다. 은유법이다. 이해 가셨나요? 우리 양영은님 아직 초등학생이라 그래서 어려운지 나가셨네. 안타깝네. 나중에 재방송으로 중학교 되면 들으세요. 네.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하나 더 얘기할게. 하나 더 얘기할게. 은유법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가 있어요. 깃발. 거기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게 뭐예요?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아우성이죠. 어디다 빗댔어요? 손수건에다 빗댔어요. 손수건. 그쵸? 이 노스텔지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한마디로 한자로 얘기하면 향수예요. 향수.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노스텔지어예요. 영어로 노스텔지어. 혹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면서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는, 지나간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 유치환 시인의 깃발은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 얘기하자면 뭐냐면, 소리 없는 깃발을 아우성이라고 얘기했고, 이 아우성이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라고 그랬어요. 노스텔지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나간 시간, 아니면 나의 고향, 타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타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손수건이라고 그랬어요. 즉, 이 깃발은 이상향을 상징하거든요. 이상향을 얘기하는데,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향한 애달한 마음을 표현한 시예요. 이게 애달한 마음을 노스텔지아의 손수건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가념은 아우성이고 보조가념은 손수건이다. 이게 바로 은유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유법이죠. 대유법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대유법은 뭐냐면, 대유법 안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두 가지 나눠지는데, 바로 환유와 제유로 나눠져요. 환유와 제유. 좀 어렵죠? 어려운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환유는 사물의 속성이나 특징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명칭으로 대신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환유예요. 어떤 사물의 속성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명칭으로 대신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머리카락이 하얀 백발 있죠. 이 백발이라는 얘기를 어떤 시어로 썼다. 이 백발은 어떤 거를 의미할까? 백발? 바로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죠. 나이 든 사람의 특징. 이 나이 든 사람의 특징. 이 나이 든 사람이 바로 노인이죠. 노인. 그래서 백발은 즉
노인을 의미해요. 노인. 이렇게 노인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허리가 구부정하다든가, 걸음이 늦다든가, 피부가 좀 노화가 됐다든가. 이 노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인 백발을 대표적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이 어떤 사물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드는 이 기법, 이게 환유예요. 환유. 좀 어렵죠? 환유법.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빈수레는 어떤 걸 요란할까요? 빈수레. 바로 속이 비고 말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죠. 속이 비고 말만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말만 많다, 요란하다, 빈수레를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빈수레를 대표적인 거를 끄집어내서 개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관념이나 사물의 특징을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하나의 특징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것을 환유법이라고 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 환유법. 말 많은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제유법은 뭐냐? 제유법은 어떤 사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는 환유는 어떤 사물의 특징 중에 하나를 뽑아갖고 표현한 게 환유라 그랬죠. 제유법은 어떠한 사물로 전체를 표현한 거예요. 즉,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구호로 많이 외치는 말이 있죠. 나에게 빵 아니면 자유를 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빵은 뭐냐? 빵은 식량이라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의식주를 얘기하고, 식량을 떠나서 의식주를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인간의 권리를 얘기해요. 인간의 권리, 기본 권리. 빵. 단순히 먹는 빵이 아니고, 더 큰 의미로는 인간의 인권을 얘기해요. 이렇게 어떠한 사물 하나를 대표로 전체를 얘기하는 방법이 제유법이에요. 빵이 단순히 식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권이라는 아주 빵보다 더 큰 의미를 얘기하죠. 빵이라는 대표 하나로. 이게 제유법이에요. 하나의 사물로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 제유법. 환유법과 제유법을 헛갈려하지 마세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 여기서 들은 뭘 얘기해요? 들판. 풀이 자라나는 들판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들은 더 나아가서 더 큰 의미로 조국을 얘기하고 우리의 국토를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어떠한 사물을 더 큰 의미로, 대표적인 의미로 드는 것을 바로 제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환유법과 제유법 두 가지 방법, 기법을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해요. 대유법. 알겠죠? 대유법. 좀 어려운 기법이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의인법. 아시죠? 아이고, 카메라가 넘어갔네요. 네. 의인법 아시죠? 제가 크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제시에 보면은, 제시의 건조기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탁기 등에 업혀 어차피 한 바퀴 돌아갈 텐데, 나도 한번 같이 돌려주시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이 건조기를 세탁기 위에 업혀 있는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한 거죠. 건조기를. 이게 의인법이에요. 의인법. 다음 기법은 5번째 기법인데 화류법이 있어요. 화류법. 제가 빨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인법과 화류법을 여러분 구별하시라고 두 가지 동시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화류법은 뭐냐면, 살아있지 않는 무생명체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표현하는 게 화류법이에요. 우리 화로회 그러죠. 살아있는 화로회. 거기 활자예요. 김남수 시인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어둠이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아요. 어둠을 생명체처럼 표현해요. 생명체. 어떤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았다. 어떤 생명을 잉태해서 부화하거나 이렇게 탄생을 시키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포유류, 조류, 어류, 다른 동물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사람뿐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생명체를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화律법이에요. 그럼 의인법과 화律법을 헷갈려 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중고등학생 분들, 헛갈려 하지 마실 게 뭐냐면,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의인법이고,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화律법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새끼를 잉태해서 출산을 하는 거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웡수이나 닭이나 말이나 강아지나 소나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건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건 화律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등에 업는다, 아기를 등에 업는다, 이런 표현법은 그 사람한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준 거죠. 그건 의인법이다.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격을 줬느냐, 생명을 줬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중의법도 있어요. 이 중의법도 제가 1회 창작 시간에 얘기 안 한 기법이에요. 이 중의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중의법, 의미가 중복된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중복된다. 즉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 세 가지도 네 가지도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법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시조인데 어떤 시조가 있냐면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시죠? 바로 누구 시예요? 시 제목은 몰라요? 누구 시예요? 바로 황진이가 얘기한 시조예요. 노랫말이죠. 노랫말인데 이 시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산리는 푸른 산을 얘기하죠. 푸른 산. 청산리 벽계수. 이 벽자는요, 청산리는 푸른 산을 얘기하고요. 벽계수는 푸른 벽, 그 다음에 신의 개. 한자로 신의 개. 푸른 신의, 청산리 벽계수. 푸른 시냇물을 얘기해. 푸른 시냇물.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청산에 흐르는 벽계수야 푸른 물아 쉽게 흘러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한번 바다에 닿으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어 어떠리. 명월, 밝을 명, 달월자, 달이 밝게 가득하니 쉬어가는 게 어떠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방금 제가 해석해드렸던, 그냥 산에서 푸른 물이 흐르는데 그 푸른 물이 바다에 닿으면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오기 힘드니 지금 바다에 가기 전에 쉬어간들 어떠리, 이런 표현이에요. 푸른 물아. 그런 표현이고,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 벽계수는 조선 왕조의 한 인물을 얘기하죠. 인물. 사람 이름이에요. 벽계수라는 이 사람의 이름. 벽계수는 왕조의 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 명월은 우리 황진이를 얘기하죠. 황진이가 황진이죠. 아주 아름다운 대표적인 기생이죠. 기명이라고 하죠. 기생 생활을 할 때 사용했던 이름, 기명이 바로 명월이에요. 명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벽계수라는 사람이 하도 근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근엄하다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벽계수는 자신만만하게 그랬죠. 이 황진이가 하도 미모가 뛰어나서 모든 남성들이 홀렸는데 벽계수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황진이의 유혹을 받지 않고 뿌리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평소에 치고 다녔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치고 다녔어요. 그 소문이 자자했는데 어느 날 개성 땅에 벽계수가 달밤에 나귀를 타고 왔어요. 어디에? 만월대라는 곳에 산책을 하러 왔어요. 근데 지나가던 황진이가 소복 차림에 산책을 하다가
그 벽계수를 보게 돼요. 그래서 황진이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나는 황진이의 유혹에 다른 남자가 다 빠져도 나는 안 빠진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벽계수의 이야기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황진이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벽계수한테 이 시를 딱 던진 거예요. 청산이 벽계수야, 뭐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명월이 만공산하니 시어감이 어떠냐. 나랑 놀다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 시를 던진 거예요. 결국에 벽계수가 황진이의 미모에도 반하지만 그 황진이가 순간에 던진 이 시에 반해서 결국 그날 황진이와 그 아름다운 밤을 보내게 되죠. 참 황진이의 미모도 대단하지만 이 시의 문학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시가. 이게 바로 중의법이에요. 중의법. 이해가셨죠? 단어나 어떤 문장이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네 가지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 이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중의법이라고 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비유법의 마지막 7번째 풍유법이 있어요. 풍유법은 지난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어떠한 대상을 은근히 비꼬아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속담이나 어떤 격언 같은데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풍유법은 다른 비유법과 좀 다르게 원관념을 생략해요. 보조관념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독자가 이해하기에 원관념이 없으니까 조금 독자가 이해하기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비꼰 거예요. 비꼬다는 소리는 어떤 걸 풍자할 때 많이 쓰죠. 속담이나 어떤 격언 같은 걸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등잔빛이 어둡다. 등잔은 보조관념이에요. 원관념은 생략됐어요. 원관념. 뭐가 등잔빛처럼 어둡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관념이 보조관념 등잔빛처럼 어둡다 표현하는 게 맞는데, 원관념을 생략했어요. 그냥 등잔빛이 어둡다. 그래서 어떤 걸 표현하냐면, 이 원관념이 좀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암울한 시대 배경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쵸? 등잔빛이 어둡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할 때, 혹은 암울한 시절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바로 비꼬아서, 원관념을 생략하고 비꼬아서 풍자하는 표현 방법이죠. 이해가셨나요? 이게 바로 풍유법이에요. 풍유법. 이렇게 오늘 비유법을 설명해드렸어요. 비유법은 아이고 접속이 잘 안 돼요. 한번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이 비유법은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의인법, 화류법, 중유법, 풍유법. 대표적인 게 7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네. 아까 오늘 주제가 비유와 상징이죠. 지금 비유 하나 끝났어요. 이제 상징할 거예요. 상징은 비유법보다 짧아요. 3가지가 있는데, 비유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했다 그랬죠. 상징은 원관념을 생략한 거예요. 원관념을 생략하고 보조관념을 얘기한 게 상징이에요. 그러면 별시님 아까 방금 얘기한 풍유법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달라요. 풍유법도 비유법 중에서 유일하게 원관념을 생략했지만 상징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원관념이 없긴 하는데, 비유법에 있어서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서로 유사성을 띠고, 잘 기록해두세요. 특히 중고등학생, 잘 기록해두세요. 시험 문제 나와요. 비유법과 비유와 상징을 구별하는 방법,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비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용하는 게 비유법이에요. 첫 번째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용한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이 나타나 있다. 이게 비유법.
보조관념만 나타나 있다. 이거는 상징.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풍유법, 아주 유일하게 비유법 중에 풍유법은 원관념이 생략되어 있다. 상징처럼. 그건 특이한 경우예요. 알아두시고. 두 번째 방법. 비유법과 비유와 상징을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유사성을 띠고 있다.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은 비유. 근데 전혀 다른 뜻을 띠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을 띠고 있는 거.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다. 이거 상징. 이 두 가지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비유에서는, 비유법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한 번만 보통 사용한다. 작품에 있어서 한 번만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의미법 쓰셨죠. 내 마음은 호수요를 다른 작품에다가 또 내 마음은 호수요 또 쓸 수 있어요? 그거는, 혹은 다른 시인이 똑같은 기법을 썼다고 하면은,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기법을 썼다고 하면 그거는 도용한 거죠, 도용. 다른 사람의 시의 한 구절을 베낀 거죠. 그래서 이 비유법이라는 표현법은 한 작품에 한 번만 보통 하고요. 상징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세 가지 비유법과 상징의 차이점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상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상징에는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원형적 상징과 관념적 상징과 개인적 상징이 있다. 원형적 상징은 뭐냐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이제는 그거라고 아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거라고 아는 거.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표현. 그게 바로 원형적인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 해죠, 해. 이 태양은 원시 시대부터 인류가 생겨난 원시 시대부터 뭐라 그럴까? 생명, 탄생을 상징해요. 탄생 의미. 태양 하면은 생명력과 아니면 탄생, 새로운 시작, 그런 것을 상징해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전부터 원시 시대부터 많이 그런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동서고금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아니면 옛날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동서고금하고 누구나 태양하면 새로운 생명력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원형적인 상징이다. 이해가셨나요? 그 두 번째, 관습적인 상징이 있어요. 관습적인 상징은 어느 한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 의미가 보편화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보편화돼서. 별시님, 원형적인 상징하고 관습적인 상징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쵸? 차이점 잘 모르겠죠? 꼭 짚어드리면, 원형적인 상징은 지역이나 어떤 사회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지구상 모든 인간들한테 통용되고 인간들이 이해하는 상징이에요. 그게 원형적인 상징이고, 관습적인 상징은 어느 한 지역이나 혹은 어느 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 민족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제한이 있어요. 지역적인 제한, 민족적인 제한이 있어요. 이해가셨죠? 이제 구별할 줄 아시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새소리를 뭐라 그러나요? 새가 운다 그러죠. 새가 운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특히 서양에서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 안 하고요. 새가 노래한다라고 해요. 새가 노래한다. 이 표현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하면은 버드싱이라고 그래요. 버드싱. 새들이 노래한다. 버드싱. 근데 죄송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에서 특히 서양에서는 버드싱이라고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버드스클라이라고 그래요. 새가 운다라고 해요. 새가 운다.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반대 의미예요. 버드싱, 버드스클라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문화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우리나라 역사가 전쟁도 많고 한과 서름이 많아서 새 소리를 울음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민족성이죠.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민족성. 이런 게 우리나라만 국한된 관습적인 상징이에요. 관습적인 상징. 이해 가셨죠? 이런 게 바로 관습적인 상징이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소나무를 우리 흔히 옛날 시조나 노랫말에서 어떤 걸로 상징이 되죠? 소나무? 바로 절개나 지조. 꺾이지 않는 절개나 지조를 상징하죠. 소나무를 보고. 우리 원형적인 원가념, 절개나 지조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소나무, 보조관념만 얘기하면은, 소나무 하면은, 절개 있고 지조 있는 사람. 우리 이렇게 이해가죠. 원가념이 생략됐죠. 이 상징은 아까 원가념이 생략된 게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상징이에요. 원가념이 생략된 거. 그게 바로 상징이고, 소나무는 봄, 여름, 가을. 저도 소나무를 키우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이파리가 사계절 내내 푸른색을 띄어요. 그래서 절개 있고 지조 있는, 꺾이지 않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을 소나무로 상징을 해요. 근데 이게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나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만 통하는 상징법이죠. 사계절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하와이나 1년 내내 여름인 하와이 같은 경우, 아니 1년 내내 겨울인 나라도 있겠죠. 시베리아 같은 나라. 그런 데서는 사계절이 없기 때문에 계절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소나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만, 특징적인 지역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상징 기법이에요. 이게 바로 관습적인 상징이다. 이해 가셨죠? 원형적인 상징과 관습적인 상징을 구별할 줄 아셔야 해요.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 상징은 개인적인 상징이 있어요. 개인적인 상징.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작가나 어떤 한 작품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상징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썼던 나만의 독창적인 표현 기법, 내가 유일하게 썼던 기법, 상징 기법. 이게 바로 개인적인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겨울에 내리는 눈. 어떤 시인은 이 겨울에 내리는 눈을 겨울이라는 매서운 계절에 이 계절을 시대의 고난이나 역경 혹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얘기하면서 그때 내리는 눈을 고난이나 역경으로 상징할 수가 있겠죠. 그쵸? 어떠한 시인은 시를 쓸 때 고난이나 상징을 눈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시인은 이 눈을 고난이나 상징이 아닌 아름답게 펄펄 내리는 한방눈을 보면서 지나간 나의 첫사랑을 기억할 수가 있고, 첫눈 오는 날 만나자 막 그런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첫사랑하고. 그런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애틋한 사랑,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랑, 그런 그리움을 상징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상징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움을 상징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상징하고, 개인마다 달라요. 쓰는 사람마다. 이게 바로 개인적인 상징이다. 이해 가셨죠? 상징에는 이렇게 크게 원형적인 상징과 관습적인 상징과 개인적인 상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렇게 시의 표현 기법 중에서 일부 비유와 상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별시님, 비유법 대표적인 거, 전체도 아니고 대표적인 것도 7가지가 되고, 상징도 3가지가 되는데, 시를 쓸 때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번 시는 내가 풍유법을 한번 써봐야지. 이번 시는 은유법을 좀 많이 넣어봐서 써봐야지. 이번 시는 내가 원형적인 상징으로 써봐야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시를 써야 돼요. 아, 이거 강의 들을 때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시 쓰기가. 옛날에는 차라리 몰랐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이거 조금 알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시 쓰기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이거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나 겪는 성장통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겪는 한 껍질을 깰 때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부리로 수십 번, 그 힘도 없는 눈도 안 뜬 병아리가 부리로 그 단단한 달걀 껍질을 수십 번 수백 번 두드려 갖고 깨고 나와요. 그 고통. 부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리가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딱딱하지도 않아요, 부리가. 그 고통이에요, 그 고통. 껍질 하나 벗는 고통.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도 씻을 때, 아, 이번 시는 뭐, 중의법으로 써야지. 그렇게 염두하고 쓰지 않아요. 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 느끼시는 심상, 느끼시는 감정,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쓰세요. 자유롭게. 오히려 이런 기법들을 의식하면서 쓰면은요, 언어의 틀에 갇혀버려요. 시인이라는 사람은요, 소설가나 수필가보다도 시인은 특히나 언어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돼요. 오히려 자유롭다 못해서 언어를 창조할 줄 알아야 돼요. 국어사전에 없는 시어를, 나만의 언어를 창조할 줄 알아야 돼요. 헌데 창조를 못할지언정 기존에 있는 언어의 틀에 갇혀버리면 되겠어요? 틀에 병아리가 껍질 깨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병아리가 틀에 갇혀버리면 되겠어요? 이런 기법들을 의식하면은요, 언어의 틀에 갇혀버려요. 오히려 불편해요. 억압돼요. 그래서 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창작의 고통이에요. 자유롭게 쓰세요. 마음 가듯이 쓰세요. 단, 오늘 얘기한 이 기법들은 언제 사용하느냐? 아, 내가 시를 쓰고 나서 훑어보세요, 나중에. 아, 나는 주로 은유법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내가 시 쓸 때. 아, 나는 주로 직유법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시인 시집을 읽었는데, 이 시인은 이 시에서 풍유법을 썼네. 그럴 때 아시란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 문학하는 사람이, 언어를 창조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아는 중학교, 고등학생 교과서에 문학의 기초라고 해서 알려주는 이 기본 기법을 모르고 쓰면은 조금 창피하죠?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창작하실 때 염두하고 쓰라는 소리가 아니고, 알으라고 쓰라. 이런 기법들이 있다라는 걸 알으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주로 은유법을 많이 썼구나. 보통. 나만의 장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만의 강점을. 나는 직유법을 많이 쓰는 사람이야. 나만의 강점을 썼던 시를 보면은. 그러면 나는 거꾸로 나는 중의법을 한 번도 안 써봤네. 응? 나는 의인법을 좀 덜 쓰는 편이네. 느껴지실 거잖아요. 다음번에 쓸 때 이 여러 가지 기법을 다 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다음번에는 개인적인 상징을 한번 내가 창조해서 써볼까? 시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나는 원래는 은유법을 주로 썼던 스타일인데 이번에 중의법을 한번 써보겠어 라고 해서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시 쓰는 스타일이 넓어져요. 시의 창작 범위가 넓어져요. 내가 한 단계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 그러면요, 이런 기법들이 몸에 익어요. 내가 이번에는 어떤 기법으로 시를 써야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사물을 보고, 저 서산에 지는 노을을 보고 시를 자연스럽게 쓰는데, 몸에 익어버려요. 직유법, 풍유법, 중의법, 이런 것들이 내가 쓰다 보면은 익어버려요. 그러면 나만의 표현 기법들이 많아지는 시인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기껏해야 은유법과 직유법만 할 줄 알았던 시인이었는데,
풍위법도 적용해보고 중위법도 적용해보고 대유법도 적용해보고 환유 제유도 적용할 줄 아는 시인이 되는 거죠. 내 시 쓰는 스타일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으라는 거예요. 이런 기법들이,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알으라는 거예요. 창작하실 때 고통을 느끼라는 게 아니고, 창작할 때는 자연스럽게 쓰되 나중에 내 시를 검토하고 내 시를 스스로 평가할 때 한번 이런 기법들을 생각하시면서 평가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내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내가 나만의 강점도 발견하시고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기법도 발견하셔갖고 한번 사용해 보시라. 그러면 나만의 다른 기법이 나온다. 식상한 표현들, 식상해요. 식상해서 좀 새롭지가 않아요. 맨날 그 표현이 그 표현 같고. 이게 바로 기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고민들을 창작하시다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작의 고통을 이런 방법을 이겨내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창작하실 때 창작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하루에, 저는 예전에 시를 처음에 배웠을 때 하루에 5편 이상 시를 썼거든요. 다작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시 쓰는 스타일이 많아요. 뭐 소작을 하면서 책을 다독을 하는 스타일이 맞는 반면 다작을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다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안 써줄 때는 꽉 막혀서 안 써져요. 하수도가 머리카락에 꽉 막혀서 안 써지듯이 꽉 막혀서 안 써져요. 그때 창작의 고통을 느껴요. 허무감을 느끼고, 내가 과연 정말 시 쓰는 게 나한테 맞는 건가? 나는 시 써도 되는 사람인가? 라고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창작의 고통이거든요. 그럴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에 시 안 써요. 시가 안 써질 때는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시인님, 요즘에 시 쓰세요? 그래요. 그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 인생이, 제 삶이 시인데, 뭔 시를 또 써요? 종이에다가. 제 인생이 하루하루 내 인생을 시로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고지에다가 시 쓰는 거, 컴퓨터에다가 시 쓰는 것만, A4 용지에다 시 쓰는 것만 시가 아니에요. 시가 안 써질 때는요, 그냥 마음에 모아두세요. 마음에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심상과 그런 이미지들을 모아만 두세요. 시 쓰지 마세요. 차라리 시 안 쓰는 게 도움이 돼요. 시 안 쓰는 게.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딱 걸리잖아요. 그게 바로 영감이라거든요. 영감이 딱 떠오를 때는요, 수도꼭지가 콸콸콸콸 연 것처럼 쏟아질 거예요. 그 쏟아질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아뒀던 감정이, 이만큼 저장해 놓았던 감정이 영감을 얻는 순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모아두는 과정도 시 쓰는 과정이에요. 꼭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만 창작이 아니에요. 모아두는 것도 창작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글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시를 잘 못 쓰겠어요. 꽉 막힌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마음에 기억하고 저장해두는 것도 시 쓰는 하나의 창작의 과정이에요. 나중에 모아두시고 영감 얻으실 때 쏟아내세요. 알았죠? 저도 그렇게 시 쓰고 있어요. 제가 등단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등단한 지 20년이 넘었고, 시 쓴 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썼으니까 시 쓴 지는 30년이 넘었네요. 30년 넘었어요. 30년 됐네, 30년. 저도 마냥 하루에 한 번씩 시 쓰는 거 아니에요. 안 쓸 때는 한 몇 년씩 안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알았죠?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벌써 10분이 오버가 됐네요. 오늘 시의 표현기법 말씀드렸고, 이 표현기법은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보고요. 이번 주에 월요일까지 시는 연휴예요. 연휴 첫날 오늘 토요일 밤에도 이렇게 강의 들어주러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연휴 마지막까지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또 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자고요. 같이 노력하자고요. 저도 같이 여러분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서로 발전합시다. 내가 껍질을 깨면 병아리가 되고요.
다른 사람이 껍질을 깨주면 계란은 후라이가 돼요. 알았죠? 스스로 껍질을 깹시다. 고통스럽더라도. 알았죠?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끌게요. 그래도 여러분 쉬시죠. 예. 감사합니다.